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진행하는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저희가 뭐 밀떡을 쭉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녹음을 하는 날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즌이 될 때마다 제가 계속 봐요. 구독자 수가 늘지 않은가. 또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뭐 늘었다고는 합니다만 여러모로 아직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홀쭉하시잖아요. 네. I'm still hungry. 그렇습니다. 본토 발음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I'm still hungry. 오. 부탁드립니다. I'm still hungry. 네, 이분들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시작을 할 텐데 네. 총공세 이거 총공세 맞는 겁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는 총공세가 맞습니다. 그 근거는 사전 포격을 가장 많을 때는 하루 만발까지 포격을 우크라이나 쪽에서 하기 때문에 총공세가 맞죠. 이 총공세를 뭐 오래전부터 예상을 하고 총공세가 펼쳐지면 앞으로의 전황은 또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은 많았으나 지금 이 보여지는 정도로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갈 것 같다. 뭐 이거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이 적당한 또 제가 문학가니까 문학적인 표현이 없나라고 찾아봤는데 딱 적당한 거를 문을 열면서 찾았어요. 뭐예요? 마녀의 가마솥. 마녀의 가마솥? 그 서양 뭐 동화나 이런 거 보면 마녀가 뭔가를 계속 끓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끓이니까 부글 하면서 근데 막 넘치지는 않고. 네, 맞습니다. 뭐 터지면서. 네, 그래서 서양에서도 마녀의 가마솥이라는 거를 뭔가 크게 터지기 전에 뭔가 조짐이 보인다라는 그 정도죠. 그러니까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공세의 결과는 기획했던 우크라이나 측도 지금 모르고 있을 거고 결과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전환점이라는 시기가 코앞이 있거나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점에 전환점을 돌고 있거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녀의 가마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좀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 무슨 화약고 이런 표현들 많이 썼잖아요. 네. 발칸의 화약고 뭐 어디에 화약고 이런 썼었는데 이미 화약고가 불이 붙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빵 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전사를 우리가 읽잖아요. 이제 네. 뭐 한참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것의 기간이 이제 길지만 우린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어떤 뭐 서적을 통해서나 매체를 통해서 보거나 읽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은 실제 리얼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디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이것이 진짜다라는 거고 러시아도 그동안 7개월 동안에 공세를 하지만 방어도 생각을 해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일부 지역 다 전부 다는 모르지만 일부 지역에는 3중의 방어선을 갖다 계속 구축해 놨고 이것을 뚫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공격 측에서도 당연히 예상했던 바고 그래서 매체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뭐 공격이 더디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도 미리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속단하기엔 이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공을 펼칠 수 있는 20여 개의 기계화 보병 여단들이 아직은 공세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총공세는 맞는데 그 20여 개의 기계화 여단들이 본격적인 공세에 투입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어디가 취약한지를 계속 보고 있고 일종의 간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뚫리는 그런 방어선이 있다면 이제 공세 확대를 하기 위한 전가 확대라는 여기저기 거죠. 이렇게 두드려 보는데 그렇죠. 어떤 부분이 좀 약하다라는 판단이 서면 거기에 집중을 해버린다. 그렇죠. 지금 동부전선과 남부전선, 중동부전선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가장 뭐 치열한 거는 의외로 동부전선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남부전선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남부전선 쪽에서 이제 뚫리는 기미가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더디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 같고요. 그거와 반면에 동부전선 쪽, 특히 동부전선 쪽은 의외로 효과는 있었다. 초기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뭐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 속단하기엔 이른
것이고 양측 모두의 뭐 전과에 대한 이야기들은 부풀려진 이야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러시아 같으면은 이거 믿어야 되나 싶은데 뭐 서방제 전차가 247대가 뭐 사진도 막 파괴가 됐다. 올리더라고요. 예. 뭐 사진은 당연히 예. 수십 대가 파괴가 됐겠죠. 그렇지만 지금 총공세를 취한 지 이제 벌써 얼마 됐다고 247대 정도가 만약에 파괴됐다면 완전 공세 실패죠. 공세 중단됐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괴멸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 정도라면. 그렇죠. 예. 예. 이게 진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래요. 실제이기 때문에 더디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무슨 워게임 이런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뭐 지금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피부로 직접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계신 분들 뭐 군 수뇌부까지 아니더라도 이 현장 그 전선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딘 게 아니지. 우크라이나 관계자가 그 얘기를 해서 군 예. 관계자가 반격은 영화가 아니다. 그렇죠. 네. 근데 최근 트위터나 이런 영상에 우크라이나 해군 특수전 부대가 러시아군 그 참호를 공격하고 이제 점령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참호. 네, 예. 진짜로 눈앞에서 적군을 소총으로 사격해서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더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쓰러진 러시아군한테 더 많은 총을 쐈어요. 예를 들어 서 있는 러시아군한테 두세 발을 쐈다면 쓰러진 러시아군한테는 한 대여섯 발씩. 그러니까 총소리는 소음기 때문에 잘 안 들렸는데 옷자락 같은 데가 이렇게 총알에 맞으면 네, 이렇게 튀는 게 나와갖고 되게 좀 섬뜩했어요. 그렇죠. 이 전쟁이라는 건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우리가 뭐 앉아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죠. 그 짐작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면서도 뭐 모르겠어요. 이게 밀덕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어떤 인권, 인류의 또 혹은 사회, 정치적인 얘기 정말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할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분명 참혹한 현실이 그곳에선 펼쳐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대공세가 맞긴 맞지만 총공세가 맞긴 맞지만 무언가 아직은 남아있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차 부대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폭격을 이루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시점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과 확대를 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있겠죠. 예. 아직은 남부전선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남부전선은 전략적 전술적으로 양측, 공세 측, 방어 측 모두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렇죠. 예. 거기에 전체 방어선, 그 전선을 전부 다 삼중의 방어망을 그렇게 건설하지는 못하죠. 예. 못하지만은 그런 그 남부전선 진짜 삼중 방어망을 아주 촘촘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구축을 러시아 측이 해놨기 때문에 삼중 방어망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처음에는 이제 지뢰밭이 나옵니다. 예. 이 지뢰밭을 뭐 보도에 의하면은 러시아 측이 밀려가지고 이제 후퇴하면서 본인들이 심어놓은 지뢰밭이 그 위치조차도 이 정보가 없어가지고 본인의 지뢰밭에 희생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촘촘하게 이제 지뢰밭이 있고요. 그런 1차 방어선 다음에 이제 후속은 참호를 팠어요. 소규모 참호를 팠고 거기에는 이제 용치라고 그러죠. 용의 이빨이라는 소리인데 그런 용치, 그러니까 적의 전차나 그 장갑차의 그 진격을 막기 위한 그렇죠. 거죠. 삼각형 소형 콘크리트로 전차가 밀고 가긴 무겁고 그렇죠. 타 넘어갈 때는 이게 삼각형이라 전차가 기울어지면서 심하면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네. 어찌됐건 전차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고. 2차 대전 때부터 이제 대전차 방어선의 가장 이제 핵심이었죠. 예. 그렇죠. 2차 대전 때에 이제 나타났지만 2차 대전 때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강력한데 용치의 기본은 그거 같아요. 일단 탄탄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를 기반을 일단 닦은 다음에 그렇죠. 그 위에 이제 용치를 건설해야 되는데 금속재들이 들어가는 거겠죠. 예. 그렇죠. 근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안 지킨 그런 방어선도 분명 있을 거고 그런 데를 이제 노리는 거죠. 1차 방어선인 지뢰밭은 뚫을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지뢰 제거 장비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준비 부족의 이유가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어요. 이제 지뢰를 제거하는 장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실제 요구하는 게 비공식적으로는 그 지뢰 제거 장비를 요구를 많이 했죠. 그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많이 깔아놨지만 공세 측 입장에서 봐도 워낙 전선이 넓어요. 그렇죠. 길고 그렇기 때문에 다 지뢰밭으로 깔을 수는 없었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약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려가지고 극복하고 1차 방어선을 뚫은다면 그러면 이제 용치 부분은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차 방어선까지 뚫은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적의 탄탄한 참호죠. 예. 부분적으로 있을 거예요. 우리로 보자면은 GOP 같은 그런 굉장히 콘크리트나 이런 시설물로 탄탄하게 구조가 잡힌 그런 벙커들이 있을 겁니다. 그 벙커들과 직접 교전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정말 전차전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인데 아직은 전과 확대를 하기 위한 1차 방어선을 확실히 뚫었다 하는 데가 그 얘기도 없죠. 많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부풀려져 있는 것들이 있을 그렇죠. 거고. 그런데 그냥 누가 봐도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지나가야 다음 공세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3중 방어선이라고 말씀하셨고 표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준비된 방어선에 대규모 병력을 밀어넣는 거는 바보짓이거든요. 그 포탄이라든지 뭐 관측되는 대로 이제 다 쏟아부으면 되니까. 사실 원거리 타격이 또 그럼요. 가능한 것이고. 네. 예. 그러니까 소규모 기계화 중대나 대대급 병력을 계속 두드리고 1차 방어선에 약한 지점이 있나 확인하고 그 용치가 포함된 그 방어선을 뚫고 나면 이제 대전차 참호라든지 이런 것까지 뚫고 나면 이제 그게 이제 3중 방어선의 거의 끝자락일 텐데 요 3중 방어선을 돌파하고 나면 더 이상 방어선 없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이제 남아있는 기계화 부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기계화 여단 병력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공세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 진격 있잖아요. 그렇겠죠. 요 시점을 하는데 3중 방어선 중에 핵심이란 도시가 최근에 나왔던 이 토크마크라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이 지점이 3중 방어선의 마지막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크라이나 군이 접근했다 내지는 점령하고 통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본격적인 진격이라든지 이제 결과물이 좀 빨리 속도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km 이상의 전체 그 그렇죠. 3중 방어선이 있는 방어선 중에 일부인 거죠. 일부에 일부죠, 일부. 이제 접근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만약 그걸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전과 확대를 하겠죠. 옆으로. 그렇겠죠. 네. 이렇게 뚫고 들어갔으면 벌려 나가면서 전체적인 예. 상황들을 만들어갈 그래서 텐데. 거기에 이제 투입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20여 개의 기계와 여단들인데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 서방제 장비를 가지고 훈련을 계속 받았는데 이 부대가 초반에 왜 투입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 실전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 잘못 투입했다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대기시켜놨다가 비교적 인명피해가 적거나 전과를 확대할 수 있는 본격적인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놨다라는 그런 관측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몇 개 단대호 부대들이 있거든요. 단대호. 이 부대가 이제 전선에 나타났다라고 하면 균형추가 어딘가로 굴러움직였다. 그러니까 이 부대가 현장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공세가 성공해서 속도를 낼 때나 그렇죠. 이게 다음 스텝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러시아의 공격에 기존에 전투하던 부대가 피해를 심하게 받아서 이 부대를 투입해야 된다라는 그 시점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여 개의 기계화 여단들을 구성하려면 수치상으로 봐도 전차가 1000대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서방제 전차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서방제 전차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기존에 갖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T-62 전차들이에요. 그거 뭐 보관돼 있던 전차도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지금 전선에 투입을 시키려고 준비를 했었던 그런 기계화 여단들이고 앞 프런트에서 지금 간을 보거나 내지는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부대들도 서방제 전차도 섞여 있지만은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서 운영하고 있는 T-62 계열 전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제 전차가 다 터져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까 뭐 200 몇십 대 러시아 쪽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반면에 독일에서 계속해서 레오파드 2 계열 전차들을 안 주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숨은 이유 중에 하나를 전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바로 레오파드 2 A4 이상의 전차들이 그동안에 업그레이드를 조금 등한시해서 실제 지금 현대전 특히 러시아의 대전차 전력에 터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창피당할까봐 조금은 좀 딜레이했던 거죠. 여러 가지 보강을 했다지만 지금 터져나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사실은 뭐 창피라고 표현해주는 이게 뽀록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그동안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었지만 내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얘기가 될 거고 앞으로의 상황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세를 펼칠 것인가? 그럼 러시아의 반격이나 방어는 또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 어떻게들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중 방어선의 어느 지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지금 여러 군데를 찔러보고 있고 돌파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템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뭐 대규모 포격, 항공작전, 병사들의 개개인적인 소규모 전투들이 다 승리로 이끌어야지만 전진을 할 수 있는 것. 이 와중에 몇천 명의 인명피해는 제 생각에는 양쪽 다 이미 발생한 것 같고요. 또 핵심은 저는 이제 전투기. 지금 공세 시점에선 전투기가 도입될 것 같진 않지만 이후에 F-16이나 그리고 호주에서 얘기했던 F-18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그리펜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이런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 상공에 언제 나타나느냐. 이것도 하나의 이제 방식. 지금 우크라이나 공세에서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가장 부족했다고 하는 게 또 제공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안 돼서 초반에 우크라이나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걸 우크라이나도 알고 있고 러시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에 서방제 전투기가 들어오는 거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고 반대로 우크라이나 하루라도 빨리 이 전투기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게 공세 이후에 보여야 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서방제 전투기가 투입될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하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시 쉽게 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전투기 전력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일단 5군데의 아주 주요 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도 있고요. 네. 공세 방향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특히 2군데 방향을 만약에 3개월 안에 목표 지점까지 진격해서 탈환한다면 협상이든 아니면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지점이에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역은 멜리토폴을 들 수 있고요. 거기까지 진격을 해서 멜리토폴을 탈환한다면은 러시아의 보급의 절반 이상은 괴멸돼 버립니다.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죠. 지금. 예. 이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는 저는 베르단스크라고 봅니다. 그 또 하나의 축인 베르단스 지역으로 향하는 남부 전선의 공격 지역을 공세 지역을 만약에 베르단스크까지 간다. 그럼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전은 종결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뭐 러시아도 거기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승패의 갈림길인 거고 거기까지만 된다면 이제 조공이죠. 나머지 3군데 방향에서의 그 진격은 뭐 설사 진격이 더디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탈환이 될 수 있고 혹은 협상을 통해서 많은 부분 영토 수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대죠. 그렇죠. 방어를 특히 남부 지역의 그 2개 공세 지점을 확실히 방어하거나 상당히 더디게 가서 소모전으로 끌고 간다면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 측에서 얘기하는 방어 후에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좀 헛소리 같고 좀 허세 같아요. 공세를 하려면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 잠깐의 공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처럼 반격을 할 수 있는 총공세 여력은 없다. 여력이 없다. 예, 적어도 재래식 전력으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3개월 동안의 전황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그 3개월 후에 뭐 최소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서구의 그 폭격기들이 등장할 수 있다면 하늘에 그건 전투기요. 전투기들이 등장할 수 있다면 그 하늘에게 등장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뭔가 마무리돼가는 시그널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러시아도 확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설사 러시아 영토로 마무리가 아니라 또 확전까지 갈 수 있고. 왜냐하면 만약에 서방권의 전투기가 공대지 전력으로 투입이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금방 달성할 수도 있거든요. 투입되자마자 달성할 수도 있어요. 한 방에. 뭐 그렇죠. 한 2주 안에 진격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전력들이 뭐 전투기를 어떻게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위에서 때려버리면 뭐. 타겟 퍼트를 다 달고 있는 서방제 전투기 전력이기 때문에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리니까 어렵죠. 그리고 대공 방어망이라는 게 그렇게 러시아가 자신하듯이 서방제 전투기 전력을 뚫을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볼 땐 아니라고 봐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사정상 이 서방제 전투기들이 지금 석 달 안에 들어올 리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석 달 사이에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군요. 저희가 이것도 다음 시간에 우크라이나 전황은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